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부동산 공법은요, 암기할 것도 많고 또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부담도 덜고 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내가 진짜 부동산 개발업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법은요,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되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앞으로 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래의 내 모습 생각하면서 오늘 이석규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죠.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제3강을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3강 쪽에는 약간 이해를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지 관련된 거, 그래서 대지에 대한 쉬운 이론들은 뺐고 적용, 요새 자주 나오는 적용, 그 다음에 도로 건축법에서 도로 요건을 갖춰야 건축허가 난다는 것.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 다음에 건축선 모르고 부동산 하면 토지를 보는 눈이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건축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 그 다음에 면적이나 높이 산정 등등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그 다음에 건축물 일조권 높이 제한, 그 다음 공개 공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한 시험이 나오면 다 맞춰야 된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조경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경에 규정이 없으면 아파트 짓거나 건축물 지을 때 콘크리트 건축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 회색 도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다가 건축을 할 때는 조례가 정한 만큼의 나무 심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조경의 예외를 먼저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요 200이라는 것은 대지의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낼 때 연면적 200 이상일 때 적용하라라고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연면적은 건축물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땅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가 200 이상일 때만 적용 의무. 그럼 만약에 건축물 짓는 대지가 150이다. 그럼 적용 의무가 없다는 것. 그래서 200 이상일 때 나무 심어 적용해야 되는데, 주로 요새 시험 나오는 거는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지문 5개 던져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란 얘기는 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한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녹지지역은 전부 다 건폐율이 20% 이하단 말이에요. 그럼 건폐율이 20%란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면 건축 면적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하더라도 20평보다 큰 걸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건폐율이 20%가 대통령령 기준인데 조례는 실질적으로 14%나 15%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럼 녹지지역은 건축물 지을 수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건축물 크기를 이렇게 작게 지어야 돼요. 그리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등을 보면 이 용도 지역 자체가 녹지가 무성한 곳이기 때문에 굳이 개별 건축물 지을 때 여기서는 적용할 필요 없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이나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만 적용 의무가 있다라고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가시지 마시고 외울 때 7번을 보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여기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야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전부 건폐율은 20% 이하만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녹지지역처럼 적용 의무가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만 요새 법조문에 괄호 속의 걸 자꾸 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적용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 지역에서는 적용 의무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도시 외 지역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다음 도시 지역이라도 녹지 지역은 적용 의무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됐단 말 나와요. 바다 매립지란 얘기예요. 매립된 곳이 나무 심어서 생육을 하려면 염분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무 심어봐야 말라 죽는다는 얘기니까 염분이 함유된 그러한 대지에서는 적용 의무가 없다는 것. 이건 특별히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딱 기억만 하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 돼지 키우는 축사들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200마리 키우든 1000마리 키우든 적용을 하라라고 하면 사실은 저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이 허가 대상이 나오는데 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가설 건축물은 본 사업 들어갈 때 철거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영구적인 적용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머릿속에 가설 건축물, 축사, 그다음에 염분 함유라고 하는 말은 굳이 안 외워도 지문 뜨면 적용 예외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외울 필요 없는데 6번에서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 나와요. 그럼 물류시설은 1500이 안 되는 크기 지을 때는 적용 의무가 없다. 그런데 괄호 속에 뭐라고 했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함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면 1500이 안 되는 물류시설도 적용해야 된다. 자, 뭐라고 출제됐냐면 상업지역은 눈에 너무 띄니까 주거지역 안에서의 연면적 합계 13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은 적용 의무가 없다라고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만으로 보면 1500이 안 되니까 적용 의무가 없지만 주거지역에서는 1500이 안 돼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공장이 들어가면 두 가지 기준을 볼 때 공장 지을 때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나오는데 여기서 이 둘 중에 하나 낼 때 서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5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지을 땅 크기 기준이라는 것. 연면적 합계라고 할 때 공장 크기는 1500이라는 것. 그러니까 공장 지을 땅이 5천이 안 된다면 적용 안 해도 되고 공장 지은 땅 크기가 얼마라도 공장의 크기가 1500이 안 되면 적용할 필요 없다는 것. 아, 그래 놓고 이 둘 중에 하나 바꿔서 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산업단지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개별 공장은 적용 의무가 없다는 것.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 없다라고 한 게 나왔었죠. 나머지 것들은 지문에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옥상에다가 적용을 한다.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 보면 빌딩 옥상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무 심고 하는 공간을 봤을 겁니다. 그것은 법을 안다는 얘기예요. 옥상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옥상 적용한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에 적용을 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옥상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 적용하면 3분의 2만큼을 대지에 적용한 걸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 옥상에 적용한 면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옥상에 30평에 적용을 했으면 20평을 대지 안에 적용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대지에 40평을 해야 될 의무라면 20평만 하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적용. 도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맹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한자로 눈먼 땅이다라고 하는데 이 맹지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디서 나오냐면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돼 있어요. 건축 허가 받으려면 대지는 도로와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건축물 지을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맹지가 되는 거예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주변 땅보다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맹지인데 주변 땅보다 싸게 나온 땅인데 도로 연결할 자신만 있으면 그런 땅 투자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건축물 지을 때 그 대지는 최소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렇다면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건축물 짓는 대지가 있을 때 만약에 A 대지를 필지 분할할 때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분할하더라도 이 A 대지는 도로하고 접한 길이가 2m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도로와 접한 이 부분이 없을 때 그런 땅을 맹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도로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념 물어볼 때 보행 또는 자동차 통행 가능하다 하면 틀리지요. 보행과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도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도로 너비는 4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러면 아까 대지가 접하는 도로라고 할 때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되며 도로 너비가 4m 이상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도로에 대지가 최소 2m 이상을 접해야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 요건을 못 충족한 땅이 바로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건축법에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보행 가능한 4m가 100% 관철이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동네 같은 경우는 건축물 지어져야 되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도로가 4m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3m만 너비 도로 끼고 있으면 건축허가 난다는 것.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도로가 통과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렇게 우회전하면 막다른 골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건물 짓는 땅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면 도로가 여기 도로가 굳이 이 도로 너비가 굳이 4m일 필요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한 7, 8m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건축물에서 화재나 비상이 발생해도 도로 너비가 2m 이상만 되면 구급대원 들어갈 수 있고 소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미만이면 굳이 4m를 관찰할 필요가 없다는 것. 도로 너비는 2m 이상만 확보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만약에 막다른 골목이 10m 이상인데 35m 미만이다. 요 길이가 25m쯤 된다. 그럴 때는 도로 너비가 3m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막다른 골목 길이가 35m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도로 너비가 6m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막다른 골목이 40m다라고 하면 이 도로 너비는 최소 6m 이상 확보해야 큰 소방차가 2대는 크로스에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도로라는 것은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되지만 이런 예외적으로 2m, 3m, 6m 또는 산동네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산동네 같은 경우는 3m 이상만 돼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도로 너비는 4m 이상일 필요가 없다는 것. 원칙은 그렇지만 그럼 이렇게 도로를 던져놓고 건축물 지을 때 그 대지는 이러한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도로가 예전에 구획된 도로라 도로가 3m밖에 안 돼요. 다른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양쪽에 대지가 있고 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면 도로 너비가 3m밖에 안 되니까 소요 너비가 최소 4m 이상이라고 했는데 3m밖에 안 되는 너비의 도로가 있다면 B 대지 소유자나 A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선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B 대지 소유자는 철거하고 새로 짓거나 또는 새로이 빈 대지에 건물 지을 때는 대지 안쪽으로 0.5m 후퇴하고 건축물 지어야 돼요. 법적으로는 통과 도로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이 건축선 되는 거예요. 그러면 3m니까 이쪽 대지로 0.5, 0.5 들어가서 건축을 못 짓게 하면 나중에 아예 건물 못 짓게 하니까 도로가 확장될 때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축선 제한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도로가 3m인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B 대지를 중개할 때 그냥 건물 지을 수 있다고 땅 사라고 해서 수수료 먹었다. 그런데 땅 산 사람이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도로가 3m밖에 안 되니까 대지 안쪽으로 0.5 들어가서 건물 지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 후퇴된 부분은 대지로 이용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럼 용적률에서 빠져나가거든요. 남은 땅의 용적률 건폐를 적용해야 돼요. 그럼 이런 땅을 산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중개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중개업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땅 산 사람한테 나중에 건물 지을 때 0.5m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지로 이용 못한다. 그걸 감안하고 사겠냐라고 특약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선이라는 것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때문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아까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라라고 했는데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주변에 건축 금지된 공중의 통행이 가능한 공지가 있다든가 농지법상 농막을 건축할 때는 도로하고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막은 6평까지는 밭 한가운데 설치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정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전엔 농막도 도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관청에서 분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농막은 도로에 접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다음 또 혹시 연면적 2천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 짓기 위한 대지라면 너비가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까는 4m였는데 여기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자, 이걸 시험 낼 때 어떻게 내냐면은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 도로에 6m 이상을 접하라고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무 들어갈 때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산다면 그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한다. 즉 6m 이상 도로 확보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보통은 도로 너비는 4m면 되지만 2,000 이상 건축물 지을 때는 6m 너비 도로 확보하고 4m 이상 접한다는 것. 그 다음에 건축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딱 도로가 소요너비 이상이라면 건축선은 만약에 도로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도로가 다른 조건 무시하고 4m 이상의 도로라면 건축선은 A, B, C 대지들이 있을 때 마찬가지 맞은편도 건축물의 외벽이나 담장을 도로 쪽으로 최대한 위치에서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에요. 그럼 이때 B 대지에 건축물 지을 때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이 경계선만 넘지 않고 건축물 지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이 경계선이 건축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도로가 3m밖에 안 된다든가 2m밖에 안 되면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이 후퇴돼서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 도로가 있고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이 도로 너비가 소요 너비에 미달한다면 양쪽 대지 가진 사람들이 건물 지을 때 얼마나 후퇴해야 되냐면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씩 대지 안쪽으로 후퇴를 해야 돼요. 이쪽. 그러면 3m 도로라면 이쪽으로 0.5, 이쪽으로 0.5 후퇴하면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것. 도로가 2m면 이쪽으로 1m, 이쪽으로 1m. 왜? 도로가 2m 있으니까. 양쪽으로 1m, 1m 후퇴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후퇴된 이 부분은 공부상 개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대지 면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지만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다라고 하면 그 미달된 도로라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이 건축선 되고 만약에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가 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하천이 흘러가고 있다.
또는 철도가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는 도로가 이쪽으로 확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도로 너비가 4m 이상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때 도로 너비가 2m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A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 지을 때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후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2m 있으니까 소요 너비가 4m였으니까 대지 한쪽으로 2m 후퇴하고 건축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지를 중개할 때도 꼭 중개업자는 그 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선 제한받을 때 그때 만약에 반대편에 하천 등이 있으면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 만큼 후퇴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에서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그 수직면 넘어가면 안 된다. 지표 아래 땅 밑은 괜찮지만 만약 건축선 땅 물리게 건물 지으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그 출입구 창문, 즉 출입문이나 창문은 열었을 때 그것은 넘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을 때 이게 건축선이라면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건축물 지을 때 딱 건축선 물렸다면 도로면으로부터 4.5m 높이 이하인 부분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었을 때 이 선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4.5m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층도 독자적으로도 나오지만 지하층이 중요한 게,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인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 지하층의 요건 갖추면 청수에서 빠지고 용적률에서도 빠진다는 거 알아놔야 돼요. 지하층은 반드시. 그 다음에 면적 산정과 높이 산정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적은 대지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이 나옵니다. 연면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이 나와야 건폐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이 없다면 외곽의 기둥을 말하고, 그래서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우리가 건축 후 첫 시간에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외벽으로 된 건물이라면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외벽의 두께가 30cm면 15cm는 포함되고 15cm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둥만으로 되면 기둥이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 그 기둥도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중심 가로 세로 한 요 면적이 바로 건축 면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중심선. 그런데 주택법은 전용 면적 계산할 때 외벽의 내부선이 된다는 것. 이거는 중심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나와야 이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고 용적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닥 면적은 각 층별로 나온다는 것. 그 일부로서 기준도 그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심화 강의할 때 할 텐데, 연면적에는 지하층을 포함하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요 네 가지 빠진다는 것. 그중에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에서 빠져나간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상 1층이 주차장으로 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용적률에서 빠져나갑니다. 지하층도 빠져나가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높이 쪽에서는 특별히 지금 기초 강의에서 설명할 거는 우리가 층수 산정할 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그러니까 건축물의 옥상에다가 옥탑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옥상 부분으로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히 지하층. 그러면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라진다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당 건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면 무지하게 높지만 사실은 중간에 층이 없어요.
종교 건물들은. 그러면 이런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단층짜리라고 보기 힘드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4m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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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층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건축물 지을 때 1층, 2층, 3층까지 짓고 나머지는 중간 잘라요. 4층, 5층, 6층. 이쪽에서 보면 6층인데 이쪽에서 보면 4층짜리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6층짜리 건축물로 본다는 거. 이런 걸 꼭 읽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할 때 용도 지역별로 주거지역은 최소 면적 60 이상 돼야 되고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곳은 60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면적으로 미달되는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데 요거는 뭐 거의 다 맞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높이 제한할 때 하나를 명심하셔야 되는데 전용주거나 일반 주거지역 안에는 모든 건물 지을 때 정북 방향으로 높이 제한받는다는 거.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나오면 정북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개공지 나올 때 용도 지역이 1, 준, 상, 준 4개 용도 지역 안에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판매시설, 운수, 숙박시설 설치, 업무시설, 문정이, 판운수기, 업무시설이라고 외워야 될 텐데 이런 거 설치한다면 휴식공간 만들기 위한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 높이를 1.2배 완화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건축법 마무리 강의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주택법을 2강에 나눠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규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건축법 좀 마무리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특히 도로의 길이, 또 너비, 높이 제한까지 오늘 좀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보면서요. 어떤 부분이 좀 헷갈리게 바뀌어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